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가끔씩 TV 광고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말,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도 세상은 따뜻하다. 따뜻한 사람은 어디나 있다. 이 말이요. 보통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 조금이라도 이런 분위기를 겪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남편이 이 말을 자주 했었답니다. 그래도 세상은 살만해. 살다 보면 착한 사람들이 주변에서 꽤 나온다니까.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에는 제 힘든 가정 환경에 비해 이 사람은 사랑받으며 살았으니 자기라면 죽고 못 사는 엄마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처럼 가정 환경이 불행하면 저런 생각은 좀처럼 하기 힘들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솔직히 나는 우리 시어머니 힘들지만 당신한텐 참 끔찍하게 위해주시는 엄마시긴 하지. 나도 그런 사랑 받아왔음 좋았을 거야. 우리 엄마는 왜 안 그러고 살았을까? 나한테 연락만 했다 하면 돈 달라고 하잖아. 나는 당신이 부러워. 아휴, 그런 말 하지 마. 가정도 꾸려서 우리 둘이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예진이도 있는데 그렇게 부정적인 소리는 그만해. 우리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행복을 장담하고 또 장담하며 결혼할 때도 그 기세로 밀어붙였던 남편은요. 정확히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돌이 될 무렵 여자가 있다는 걸 저에게 걸렸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충격이란 정말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요. 남편 핸드폰을 무심결에 보다가 최근 통화 목록에 있는 번호를 잘못 눌렀거든요. 그런데 웬 여자가 받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받길래 그만 끊으려는 찰나 그 여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이 짧은 말에 저는 잠깐 머리가 피잉하고 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고 숫자만 떠 있었거든요. 당연히 잘못 건 전화겠지 하고 싶어 일단 전화를 끊었는데요. 정말 소름 돋게도 한 3초도 안 되어 전화가 다시 걸려오는 거예요. 마침 이때 남편은 안방에서 술떡이 되어 자고 있었고요. 일단 저는 숨을 죽이고 저도 모르게 달달 떨면서 전화를 다시 받아왔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 너머의 여자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왜 전화를 끊어?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와이프 옆에 없잖아. 결국 저는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슴이 쫄아드는 듯한 너무 갑작스런 얻어맞음에 당황스러웠거든요. 이때 새된 소리로 헛기침이 목에서 흘러나왔고 잠깐 전적이 흐르더니 그 여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암만 생각해도 이건 보통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화를 잠시 내려두고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로 요동쳤던 저는 남편의 카톡을 열어 여기저기 다 훑어내렸어요. 여전히 심장은 쿵쿵 뛰는 상태로 말이에요. 이건 역시 가장 최근에 나눈 메시지 내용이 있길래 보았더니 어영부영 삭제한 듯한 이상한 대화가 있었어요. 지금 곧 갈게. 애랑 와이프 자고 있어서 괜찮아. 30분이면 가. 뭐 사갈까? 쌀국수랑 커피? 아니면 그때 먹었던 빵? 저는 이 간단한 메시지만 보고도 상대가 결코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것을 눈치챌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주변에 사람을 그렇게 많이 두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친구도 많지 않고 더군다나 결혼 후에는 더 인간관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저에게 자주 언급하는 회사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남편과 같은 부서의 여직원이었답니다. 아, 지우 씨 말이야. 이제 보니까 땡땡동 쪽 산대. 근데 거기 진짜 대단해. 일을 진짜 야무지게 잘해가지고 상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는데 저렇게까지 올라온 거야. 그러니 다들 대단하다고 하지. 이번에 다 같이 지우 씨가 알려준 식당에 갔는데 확실히 젊은 사람이라 센스가 있더라고. 대략 이런 류의 그다지 중요하지 아무래도 좋을 화제 안에 꼭 그 여직원이 등장했어요. 어느 때부턴가 제가 좀 듣기 불편해했고
애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예민할 때라 그런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 전 퍼뜩 생각이 든 게 설마 그 여직원인가? 이상한 호칭으로 부르는 데다 내가 받으니 전화를 끊어버리고 몇 번이나 다시 걸어도 받아주지 않는 저 전화기 너머 상대란 그 여직원 같단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는 벼르고 있다가 남편을 깨워 사정없이 따지고 소리를 질렀고요. 남편은 물론 몇 번이나 이 사실을 부인했답니다. 일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는 사람한테 시비 거는 거야 뭐야 지금? 당신 왜 그래? 그렇게 우울하고 죽겠으면 정신과나 가봐. 그거 창피한 일 아니라고. 세상에, 이렇게 딱 잡아떼던 남편은 제가 어떤 번호를 보여주며 말하니 그제야 몸을 사리더군요. 이 번호 어제 당신 핸드폰에 남아있더라. 내가 이 번호랑 통화했는데 다짜고짜 자기라고 부르던데. 와이프 옆에 없냐고. 내가 다시 걸어봐도 돼? 이 여자가 당신 이름 김정수 모르는지 확인해 보냐고. 아, 진짜 피곤하다. 저기, 그 번호는, 그게, 당신 오해야.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하니까, 그럴까봐 내가 말을 안 한 거야. 저기, 사실부터 말할게. 그 번호는 지우 씨는 맞는데, 그게, 그런 사이는 아니야. 저는 이때부터 정신을 거의 놓을 지경이 되었어요. 아기 육아하면서 예민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남편은 번번이 그 여자 직원을 종종 언급해왔었고요. 심지어 우리 아기 선물까지 사보내는 등 가증스러운 짓을 했었거든요. 언제부터 지우 씨랑 자기자기하는 사이가 되었어? 그런데 그런 여자한테 우리 예진이 선물까지 받아왔어? 당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당신 예진이 아빠 자격이 있기나 해? 남편은 저에게 진정하라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끝내 참지 않고 집안을 다 뒤엎었고 큰 소동이 나버렸어요. 옆집에서는 우리 집에서 큰 소리가 났다며 걱정된다고 신고까지 했고요. 저는 동네방네 울어가며 그날 그런 망신이 없었네요. 하지만 세상사 참 이상한 거예요. 그 누가 세상은 따뜻하고 살만하다고 했나 원망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이때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나도 솔직히 잘한 게 없긴 해. 깨끗하게 인정할게. 지우 씨랑은 더 만나지 않을 거야. 직장 동료 사이로 돌아가고 당신한테 거슬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나 그날 당신이 나한테 무턱대고 손찌검하고 집기 다 엉망으로 만들고 했던 거 진짜 너무 공포스러웠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렇게 분출하는 사람이었어 당신? 남편은 제가 화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고선 화를 냈다며 불만을 표하더군요. 내가 맨정신으로 있게 생겼어? 혜진이 이제 돌 될랑 말랑한 애야. 저런 피덩이 애기 두고 걷지도 못하고 뒤뚱거리는 딸 둔 애 아빠가 낳아준 어미를 배신하는 짓거리를 했잖아. 이게 지금 잘못 인정하고 안 하고 할 문제야? 당신 지금까지 나한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어. 남편의 태도에 너무나 분이 차오른 저는 결국 이 사실을 시댁에게 알렸고 일이 아주 커졌어요.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머니는 처음에나 민망해하실 뿐 나중엔 아들 편을 들더라고요. 진짜 먹 같은 그림이다 싶었어요. 암만 그래도 우리 정수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해 하잖냐. 다시는 그 아가씨 안 만나다잖아. 근데 애지내미 네가 다 뒤엎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며. 부부 사이는 하늘이 정해준 거라고 때 되면 다 조강지처 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야. 애 낳고 너처럼 그렇게 머리 풀어헤치고 남편 밥도 안 챙겨주니 정수재가 마음 둘 곳이 있었겠냐? 그니까 네가 더 잘해주면 돼. 평소 어머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잘했던 저는 이때 몹시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몇 주 뒤인 어머니 생신도 챙기지 않고 넘겨버렸고 어머니는 이게 되게 얄미우셨나 봐요. 저에게 따지시더군요. 너 정수는 정수고 네 남편과의 사이가 어땠건 그럴수록 네 시댁의 도리는 똑바로 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나오면 안 그래도 정수가 지 마누라 무서워하는데 오래오래 참도 같이 살고 싶겠다. 어?
그 말에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저는 어머니와의 연락도 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 남편과의 사이는 더 어디 밑빠진 독처럼 아무리 표면적으로 노력해도 나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거의 1년 가까이 미적지근한 날들을 보냈고요. 저는 이혼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나마 가끔 연락이 되는 엄마에게 말을 했더니 큰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뭐 어쩌려고? 이혼하려고? 너 이혼할 거면 예진이 그 집에 주고 나와. 여자가 그 나이에 애 데리고 떠돌면서 별 수 있는 줄 아냐? 별거 없다니까. 달에 족쇄 채워지는 거야. 너 아무것도 못해. 진짜 김서방 싫고 미워 죽겠으면 갈라서고 싶으면 애 주고 와. 정말 어쩜 이렇게 어느 그 누구도 내 편이 안 되어주는 걸까요? 일생을 저 고생시켜가며 궁핍하게 살아온 엄마지만 말이라도 딸과 소녀를 챙겨주겠다고 해주길 바랬어요. 어려운 형편인 건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았으니까요. 너무 화가 나서 울컥하고 울음이 나오더군요. 엄마는 참 말을 쉽게 한다. 내가 엄마야? 엄마처럼 아빠한테 나 버리고 나가버리게? 적어도 나는 엄마처럼 남자 때문에 자식 버리고 나간 사람은 아니야. 엄마는 상황이 그랬으니 쉽게 나를 버리고 나갔겠지. 나는 죽어도 예진이 겸 못 떠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솔직히 정말 앞길에 대한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너무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못하고 있던 걸까요? 이런 분위기를 참지 못했는지 남편이 불쑥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려났어. 아무래도 나 혼자만이라도 내려가는 게 맞을 것 같아. 조만간 자세한 얘기 나오면 말해줄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단번에 느낌이 오잖아요. 함께 있기 불편하고 싫으니까 저러는 거예요. 나는 더 얘기할 거 없어. 당신이 예진이한테 잘 알아듣게 설명해. 아빠 엄청 찾는 애인 거 알잖아. 주말마다 올 거니까 그런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일단 알고만 있어. 남편은 이처럼 말해두고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 곧장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 뒷모습을 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어머니가 제 속을 긁어대시니 더 열받더라고요. 내가 너 그렇게 오래 앙심 품고 있는 거 아니랬지? 부부가 붙어 있어도 사단이 날 판에 저렇게 정수 내려가고 떨어지면 더 힘든 거야. 애도 있으면서 같이 안 살 것도 아니고 부부인데 네가 좀 품어주지 그랬냐고. 나는 맨날 니들 걱정해. 진짜 잠도 못 자고 죽겠다. 어머니, 이게 왜 다 제 탓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머니 아들이 다른 여자 품고 다녔는데 저보고 어쩌란 말씀이세요? 그것도 제 잘못이라고 말씀하실 거면 저 당분간 어머니 못 뵐 것 같아요. 예진이도 안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만 끊을게요. 저는 이제 친정이고 시댁이고 엄마들은 꼴도 보기 싫어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유지하면서 점점 마음은 많이 외로워지게 되었어요. 주변에선 제 속도 모르고 부러워하더라고요. 특히 딸내미 어린이집 친구 엄마들이 그랬어요. 와, 예진이 엄마 너무 좋겠다. 주말 부부는 진짜 엄청난 덕을 쌓아야 누리는 거라며. 나는 우리 애 아빠 주구장창 밥만 차려주다가 생마감할 것 같아. 얘네 아빠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 주말에도 밖에 나가서 안 돌아다니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거든. 주중이라도 좀 편히 밥 세 끼 다 안 차리면서 살고 싶어 나는. 하지만 저는 그런 주변의 이런 일상들이 부러울 따름이었죠. 남편 밥 차리고 주말마다 가족들끼리 손잡고 나가 노는 것, 지칠 때까지 놀다가 나란히 집에 들어와서 씻고 셋이 잠드는 것, 그걸 그렇게나 서글프게 동경하게 되더라고요. 와중에 이런 말도 들었어요. 그럼 예진이만 챙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진이 엄마도 슬슬 이제 주중에 일도 하고 그래. 초등학교 가면 요즘 다들 예전 같지 않아서 직장 관두고 할 필요 없어. 지금부터라도 느슨하게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직장 찾아두는 게 좋아. 애들도 클수록 일하는 엄마 좋아하잖아.
이쪽에 저도 슬쩍 관심이 생기긴 했지만 우리 딸은 워낙 잔병치레가 잦은 애였거든요. 저도 몇 번 한의원이니 마트 알바니 잠깐씩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때마다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었어요. 예진이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금 예진이가 또 열이 오르는데 바로 연락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지금 밖에 계신가요? 여기 해열제도 여분이 없고 해서 근처 계시면 오셔서 병원 데리고 가셨으면 해서요. 이런 연락이 한 달에 3-4번은 꾸준히 왔기 때문에 결국 하던 일을 정리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물론 이때 남편과 주말 부부라고는 해도 생활비는 여유 있었어요. 넉넉지는 않지만 저와 아이 몫으로 그리고 집안 생활을 유지할 정도는 충분했는데요. 남편이 외도하고 멀어진 이 허한 마음을 뭘로 채워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 번은 남편에게 크게 하소연도 했었어요. 뭐해? 이번 주말에는 예진이 데리고 땡땡월드라도 좀 다녀와. 제 주중에 3일 아파서 어린이집 쉬었고 이제 좀 나으려고 해. 아빠랑 놀고 싶다고 난리야. 애 답답해하니까 당신이 좀 챙겨서 놀아줘. 나는 주중 내내 애 병간호하고 진짜 죽을 것 같아. 알았어. 그것 때문에 전화를 몇 통씩 한 거야? 여기 직원들한테 눈치 보이니까 그런 내용은 메시지로 보내놔.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전화도 그다지 자주 받지 않았고 어쩌다 연결이 되어도 저렇게 퉁명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말을 들었는지 이런 말까지 얹지 뭐예요. 그리고 예진이 말인데 시간 되면 엄마 집에도 데려가서 좀 보여주고 해줘라. 내가 여기 와 있으니까 시간 내서 움직이기 힘들어. 엄마는 손녀 보고 싶어 하는데 며느리 힘들 것 같다고 연락도 잘 못하시나 봐.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좀 데리고 다녀가줘. 이런 식으로 저에게 꼭 뭘 비슷하게 요구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어요. 외도한 내용에 대해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제가 용서해줄 기회도 주지 않는 남편,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바보같이 대처한 건지 그 같이 놀아놨던 여직원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박지우입니다. 저번에 제가 전화 받았던 것 때문에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제 남자친구랑 오해해서 그랬던 거고요. 정말 김 과장님과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신경 쓰시게 만들어드려 죄송합니다.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오해하셔서 회사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따로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도통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저를 얼마나 바보로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 남편이 아니라면 어쨌든 누군가와 불륜하고 있는 건 맞지 않나요? 와이프가 있는 사람을 자기라고 부르는 어린 여자애, 어지간히 그 회사가 마음에 들었는지 잘릴까봐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전 당연히 만나지 않았고 행동거지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만하시고요. 저는 그쪽이랑 만나서 쓸데없는 얘기 들을 시간 없어요. 다시 한 번만 이런 얘기 나오면 이렇게 연락 주신 것까지 다 증거로 모아서 회사랑 그쪽 집에 크게 일낼 거니까 제 말 우습게 듣지 말아주세요. 저는 무척 감정이 크게 올라왔지만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한 건지 이 이상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동안 시간은 점점 지나가면서 우리는 어색해지기만 했어요. 연애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한동안은 그럭저럭 잘 지냈던 부부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그런 와중에 명절이 되었고 남편은 이때 못 올라온다고 하더군요. 장모님께는 죄송하다고 전해줘. 우리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이쪽 이번에 일이 크게 터져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리고 저기 나 사고가 있어서 다리를 좀 다쳤는데 하도 요 근래 치료받은 게 많아서 수술하려니까 뭐 적용이 안 되나 봐. 목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적금 들었던 거 일부 좀 해지해서 보내주라. 남편은 느닷없이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왔고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근데 또 와중에 다쳤다 수술한다고 하니 표면적으로 걱정은 해야 되겠더군요. 어디라 얼마나 다쳤길래 수술까지 해야 되는데? 당신 발목이랑 무릎은 원래 안 좋았잖아. 뭐 큰 수술이라도 해야 된대? 보호자는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간 고질병이었던 부분이 더 다쳐서 심해졌어. 예전에 땡땡 금고에 적금 들지 않았어 우리? 거기 몇천 있잖아. 1,000만 원만 좀 보내주라. 1,000만 원이나 든다고? 무릎이나 이런 데는 3, 400 정도면 되지 않나? 예진이 친구 엄마 남편도 얼마 전에 수술했다던데.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더군요. 그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르겠고 내 경우는 내 경우야. 여기 깡시골이라 병원도 대형 병원까지 나가야 하고 서울 가서 하려면 또 업무 시간이 꼬여. 이 주변에서 차 타고 오래 안 걸리는 곳 가서 치료받고 나중에 재활도 하고. 아무튼 내가 아파서 그런다는데 자꾸 금액을 꼬치꼬치 물어봐. 아픈 사람 짜증나게. 번뜩 나를 세워 대답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우선은 그냥 넘기기로 했어요. 제 기준 목돈인데 이렇게 훌렁 나가게 되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죠. 아무튼 더 묻지 않고 보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에게도 돈을 추가로 더 타갔다는 거예요. 그 봐라. 자꾸 떨어져 있고 하니까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니냐. 같이 붙어 있어야지. 멀쩡히 장가 가서 저 자식 있는 놈이 저렇게 호라비처럼 사니까 사단이 나는 거야. 나한테 연락 와서 엄마 500만 빌려달라고 하더라. 어디 다쳤다고 하는데 가까이서 누가 챙겨주겠냐고. 어머니한테도 500이요? 저한테도 1,000만 원 받아갔는데 다리 수술하는데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하대요? 어디로 어떻게 심하게 다친 건지 자세히 얘기도 안 해줬어요. 아유, 몰라. 아무튼 쟤 내려가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얼른 살살 달래서 그만 올라오라고 해라. 쟤도 심란하고 너 보기에 눈치 보이니까 내려간 거 아니야. 막말로 같이 안 살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빨리 불러들여. 저는 어머니를 매우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편이었지만 이렇게 상황을 놓고 보니 마냥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같이 안 살 수도 없고 기왕 셋이 가족이란 모양새를 유지할 거면 어떻게든 거리를 좁혀야 했어요.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제 쪽에서 남편을 달래야 한다는 게 참 기가 막혔지만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여기서 다짜고짜 초를 치더라고요. 예, 그런 짓거리는 하지 마. 그냥 마음 떠난 거야, 김서방은. 마음 떠난 남자 무슨 수로 잡냐. 그러지 말고 너 예진이랑 그냥 살아. 돈 보내준다며. 생활비 꼬박꼬박 준다며. 그거 받으면서 나중에 이혼할 준비하고 일도 하고 그래. 애가 아빠를 찾는다고 몇 번을 말해? 남편은 애랑은 사이가 좋다니까?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게 그렇게 엄마 눈에는 쉬워? 그리고 그렇게 말할 거면 예진이 아플 때 엄마가 코앞에서 살면서 좀 봐주면 안 돼? 그 나이에 친구들이랑 가평이다 어디 맨날 놀러 다니면서 곧 죽어도 소녀는 못 봐준다고 선을 긋냐? 내가 어디 의지할 데가 있어야 이혼이라도 하지. 오죽했음. 바람핀 남편 다시 주워야 하는 심정을 엄마가 알아? 그렇게 한바탕 엄마랑 싸우고 저는 큰맘 먹고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정말 다 접고 아주 큰 마음을 품고 내가 그냥 이렇게 희생하는 수밖에는 없겠구나. 서러움을 품고서 말이에요. 지금 통화 괜찮아? 다리 아픈 데는 어때? 예진이가 아빠랑 맨날 떨어져 있는 거 힘들대. 거기 처음 내려갈 땐 6개월 정도라고 했으니 이제 적당히 시기가 맞지 않아? 회사에서는 언제쯤 정리하고 올라오래? 저는 슬쩍 돌리고 돌려서 물어봤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고 오라는 거죠. 이게 순전히 회사만의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았고 본인의 자의적인 지원도 있었을 것 같았거든요. 헌데 제가 너무 오만했던 걸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남편을 통솔할 수 있다고 여겼나 봐요. 글쎄, 나도 확실한 건 모르겠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 책임자로 왔는데 대강 정리하고 갈 수는 없지. 이미 실컷 자존심을 내려놓고 딸과 우리 모두의 생활을 위해 사이를 좀 붙어보려던 저는 순식간에 실망감이 밀려오고 화가 났어요. 대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막말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은 예진이 불쌍하지도 않아?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진짜? 그러자 남편은 제대로 대꾸도 않고 바쁘다며 끊어버렸고 홧김에 계속 걸어대는 제 전화를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후로 저는 건너 알고 있는 남편 회사 지인에게 발령 여부를 물었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우리 남편이랑 정수 씨는 워낙 거리가 멀어서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글쎄, 그거 거의 자유로 지원하는 거 아니었나? 이 사람은 거리도 멀고 주말 부부하기 싫다고 안 갔거든. 이제 올 때 되지 않았어? 그건 나보다 자기가 더 잘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듣고 더 자세히 묻기는 왠지 창피해서 그만두었어요. 여러 상황을 조합해본 결과 역시 남편은 제 예상대로 저와 합치기 싫은 듯 보이더군요. 이후로 더더욱 연락은 잘 안 되었고 어머니 생신이 되었을 때 저는 이때라도 좀 챙기면서 상황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역시 산통을 완전히 깨는 소식을 알려주시더군요. 이번에 정수는 못 온대. 일이 많다나. 아이고, 평생 저러다가 일에 치여 죽을라 진짜. 나한테는 생신 축하한다고 용돈만 보내왔어. 자기는 못 온다고 너랑 예진이랑 시간 보내라고 하더라. 결국 저는 너무도 어이없이 특별히 챙길 마음도 들지 않았던 어머니 생신날 음식만 잔뜩 했고요. 마땅히 도리를 한답시고 어머니와 딸이랑 근처 나들이까지 다녀왔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연락 왔던 건 더 저를 화나게 만들었어요. 당신 진짜 양심이 있는 거야? 뭐라고? 적금 해지한 거 차익을 다 보내달라고? 거기서 대체 뭐 하는데? 집이라도 살 거야? 살살 좀 말해. 귀 아파 죽겠으니까. 내가 벌어온 돈 적금 들어서 모은 거 그거 깬 거 보내달라는데 그렇게 화낼 일이야? 생활비 꼬박 보내주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때 적금 깨고 나 1,000만 원 주고 2천 남았잖아. 나도 여기 오래 있으면서 스트레스 많고 돈 쓸 일 많아. 오전 안으로 빨리 처리해서 보내줘. 그러면서 전화를 끊어버렸고 어떻게 지 용건이 있을 때만 저에게 연락할 뿐이었어요. 점점 속이 터지던 저는 아예 나를 잡고 남편이 있는 곳에 가서 결판을 내겠다고 생각했어요. 헌데 그 사이 딸아이가 감기가 심해지더니 급기야 폐렴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여지껏 이렇게 아픈 적이 없었는데 전 순식간에 손발이 다 묶이게 되었어요. 예진 아빠, 얘가 지금 폐렴이라 열이 떨어지질 않아. 하루라도 좀 올라와서 애 좀 같이 봐줘. 애가 기력이 없어서 축 늘어져 있다고. 어제 대학병원 가서 엑스레이도 찍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대. 어떡해? 그럼 대학병원 다녀왔다며. 바로 입원을 시켰어야지 지금 데리고 있는 거야? 일단 입원시켜.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렇게 얘기를 끊어버린 남편은 아이가 입원하고 이후 통원 치료를 하다가 다 회복이 될 때까지 다시 연락을 주지 않았어요. 아이를 업고 안고 다니며 이 시기를 보냈던 저는 이제 이판사판이 되었어요. 이런 아빠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던 차였는데요. 너무 황당하게도 이런 통보를 저쪽에서 먼저 해오더라고요. 나도 많이 노력해왔는데 이제 안 될 것 같아. 당신이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예진이랑은 시간 내서 지금보다 더 자주 보도록 노력할 테니까 애는 당신이 좀 잘 이해시켜줘. 여하튼 나는 더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제 알아서 양쪽 집에 전달하면 될 거고.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그냥은 못 나가. 그럴 거면 당신이 위자료로 10억은 줘. 절대 이혼 못 해줘. 막상 제 쪽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말을 하니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정말 한 채의 양보할 의지가 없어 보였어요. 10억?
10억 같은 소리 하네. 뭐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나 봐. 그럴 돈도 없고 있어도 줄 이유가 없어. 그 집은 팔고 근처 장모님 댁 들어가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이 결혼에 경제적으로 보탠 게 뭐가 있어? 애 낳고 맨날 힘들다고 징징거리면서 내 돈만 썼지. 당신 손으로 한 게 뭐가 있는데? 나 진짜 지쳤어. 살기 싫어 당신이랑. 그래서 바람을 폈어? 그래서 네 새끼 피덩이일 때 딴 여자랑 놀아난 거야? 네가 사람이야? 저는 이성을 잃고 마구 질렀고 남편은 끝끝내 외도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혼만 요구했어요. 결국 이 분노를 제어할 길이 없어 시댁에 딸을 맡겨놓고 곧장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남편 집 주소로 알고 있었던 그곳은 회사에서 제공해준 사택이라던 그 빈약한 건물 안에는 웬 남자아이와 여자가 살고 있더라고요. 문을 열어준 여자는 저를 보고 일순간 표정이 일그러졌고 빠르게 문을 닫고 다시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이란 게 아주 불편하고 지독한 되게 더러운 냄새처럼 촉이 오더라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저 김정수 씨 부인이에요. 누구세요, 그쪽은? 그러나 절대 열어주지 않았고 문 앞에 있는 차는 앞만 봐도 우리 남편 차였어요. 남편에게 죽자사자 전화를 걸었고 걸어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있던 남편 회사 집으로 찾아갔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 정말 기절할 듯 놀라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죽을 듯이 서로 뛰어가며 사택으로 향했는지 몰라요. 잠깐. 밖에서 얘기해. 거기는 왜 가냐고? 앞장서던지 그럼. 그 집에서 이상한 여자랑 애가 나왔어. 내가 잘못 간 거야? 빨리 당신이 들어가서 문 열어. 남편이랑 저는 이때 미친 사람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정신없이 그 집을 향해 뛰어갔고 이미 그때 저는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눈으로 직접 다시금 확인할 결심을 했으니까요. 결국 남편은 문을 막아서서 계속 항변했고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제 너랑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있는 공간에 네 멋대로 찾아오지 마. 나는 이혼하자고 말했어. 살림 따로 차린 거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해? 아니라고. 아무튼 이혼해줘. 이혼해주는 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빚이 있어. 여기 내려오고 하도 심란해서 주식하고 게임하고 하다가 빚이 있어. 몇천 더 있어. 그것까지 더 껴안고 살기 싫으면 그냥 이혼해줘. 아, 가뜩이나 충격으로 헤어나오지 못한 저에게 남편은 돌덩이를 더 던지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여기서 웬 유부녀와 그 자식을 책임지고 사는 분위기인데 빚까지 있다니. 앞이 정말 너무 어질어질했어요. 나중에 조회해보니 기막히게도 진짜 빚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타갔던 건지 아니면 그 여자를 먹여 살린다고 가져간 건지는 몰라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혼했어요. 빚만 가득한 인간에게 같이 살았던 집조차도 넉넉히 나눌 건덕지가 안 되니 그닥 돈도 못 받고 갈라서게 된 거예요. 친정 엄마에게 부탁해서 얼마간만 같이 살자고 했지만 역시 단칼에 거절하더군요. 나는 너 보고 진즉부터 준비하랬었어. 딱 봐도 김서방 싹수가 노래. 겉만 멀쩡한 놈이랑 덜컥 결혼하더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임신하고 그러고 이렇게 질질 짜면 내가 어떡하리? 죽은 네 아빠 탓도 못하고 나한테 얹어가려는 건 아는데 알다시피 나도 살기 힘들어. 그리고 아저씨도 계속 들락날락하는데 네가 편하겠어? 그러지 말고 조그만 원룸이라도 얻어봐. 이야, 와중에 엄마는 또 연애를 하는 아저씨가 있었는지 전혀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까지 이때 아주 불편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이번에야말로 인연을 끊어야 할 때다 싶어 엄마와도 절연을 했고 그렇게 동네 원룸을 하나 얻었어요. 그 전집은 그래도 15평대 아파트고 좁은 건 마찬가지라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내부는 깨끗했고 역세권이었어요. 아이 데리고 왔다 갔다 하기엔 괜찮은 동네였는데요.
제가 가진 돈에 맞춰 집을 얻다 보니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 썩은 화장실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공간들이며 가뜩이나 폐렴을 앓았던 딸은 이런 곳에 정말 취약한데 말이에요. 우리 시어머니요? 어머니는 이혼한다고 하니 아주 야박하게 굴던데요. 아들이 새 살림 차린 쪽에 기울어서는 제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이러나 저러나 저와 딸은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애는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작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취직해서 일하게 되었답니다. 재료 준비며 뭐며 해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10시간 남짓 일했는데요. 이때도 진짜 만만치 않은 세상을 만났어요. 매니저라는 여자가 저랑 동갑인데 그렇게 못살게 굴었거든요. 애 키운다고 우리는 절대 안 봐줄 거예요. 나야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안 낳아봐서 모르지만 우리 언니네 보면 다들 애 맡겨놓고 잘만 놀러 다니더만. 기왕 일하기로 했으면 확실히 해줘요. 어영부영 넘기는 거 걸리면 같이 일 못한다는 거 꼭 알아두고요. 이런 부분이 저를 숨막히게 했지만 자식 생각해서 돈 벌려고 하니 못할 게 없더라고요. 다만 무거운 접시들 운반하고 온갖 잡일들을 다 하다 보니 가끔씩 체력이 딸릴 때가 있었어요. 같이 서빙하는 직원들은 대체로 다 어린 학생들이었고 헌데 뭐랄까요. 저는 그나마 이때부터 조금은 제 악한 세상에 살짝 빛이 깃드는 걸 느끼긴 했어요. 알바 여자아이 중 한 명이 저에게 잘해주었거든요. 언니, 예진이 오늘도 어린이집 잘 갔어요? 이거 마이쮸인데 예진이 갖다 주세요. 제가 완전 어린애들 입맛이라 이렇게 사탕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아직도 맨날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그리고 이거, 빵 남은 거 있는데 혹시 챙겨가실래요? 이러면서 한창 저보다 어린 친구가 되게 속 따뜻하게 절 챙겨주더라고요. 매일 일에 치이고 울면서 아빠 찾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딸과 쾌쾌한 냄새나는 집에서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은 저에게 이 친구의 관심은 참 저를 견디게 해주었어요. 그래봤자 같이 일하는 시간대도 다르고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다 그 친구도 얼마 안 가 그만두었고 유일하게 마음의 위안이 되었던 존재가 사라지니 허전하더라고요. 제 생활은 날이 갈수록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고 결국 얼마 안 가 딸이 또 폐렴이 재발했을 때에는 나쁜 생각도 다 들었어요. 그렇게 큰 병까지는 아니라지만 그냥 모든 게 제 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매니저님, 정말 죄송해요. 딸이 폐렴에 걸려서 이게 한 번 걸리면 그렇게 빨리 낫지는 않아서요. 입원해야 될 수도 있고 저 빠지는 날이 많은 대신 다른 날에 풀타임으로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가능하다면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은데 이번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당시 매장도 일손이 딸리던 터라 여러모로 눈치가 보였지만 역으로 또 제가 그 긴 타임을 오래 붙들고 일하는 직원이었거든요. 매니저도 인상은 무섭게 썼지만 결국은 이래저래 합의해서 겨우 위기를 넘겼어요. 그나마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다 고갈해가며 쓸 만큼 저 같은 사람에게 적당한 급여를 주는 곳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지 않아 저는 아주 큰일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 모든 가치관을 다 흔들어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시켜버리는 그런 폭풍우 같은 경험이요. 아마 이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흔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간 제가 너무 복 없이 기구하게 살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제가 일했던 이곳은 막 유명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은근 단골들이 꽤 많은 곳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일도 자잘하게 많고 일하는 사람들은 힘들답니다. 하지만 손님들은 늘 자잘하게 많고 입소문도 나 있고요. 그래서 꽤 예약이 걸려 있을 때가 많았어요. 이때 어디 기업에서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미팅을 가진다고 단체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특이하게도 여기 회장님이 제일 일찍 오셨는데 인사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슬쩍 갸우뚱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참 이상한 감각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던 찰나 60쯤 돼 보이는 그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아, 여기요.
잠깐만 물어볼 게 좀 있는데. 저도 약간은 당혹스러운 마음을 갖고 다가갔는데 가까이서 보니 역시 뭔가 있었어요. 괜히 낯이 익은 게 아니라 진짜 얼굴 언저리 어딘가에 뭔가 저랑 아는 사람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먼저 물으셨어요. 어디서 봤지? 안면이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어디였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선체로 테이블을 팔로 짚으시려다가 순간 휘청이셨는데 잡아들이면서 보니 다리를 저시더라고요. 그러니 이마가 확 찌푸려지면서 점점 뭔가 생각이 날 것도 같았어요. 맞아, 회사. 저기, 청계천 쪽, 거기 있잖아. 거기 다니지 않았나요? 그러자 저는 훅 기억이 떠올라 제가 20대 무렵 다녔던 작은 회사가 생각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처음 서울에 혼자 자취하면서 다녔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스물스물 기억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저기, 거기 자주 오셨었죠? 저도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이래저래 생각하며 떠올려 보니 이분은 그때도 다리를 저셨거든요. 이유는 모르지만 그랬고, 아무튼 20대 막내 직원인 저에게 이분은 거래처 영업사원으로 자주 얼굴 도장을 찍으셨던 게 생각났어요. 솔직히 스치면 그만일 사이에 왜 저나 이분이나 기억을 하냐면요. 이분 따님과 제 이름이 같았거든요. 그치. 우리 재현이랑 이름이 똑같았어. 성은 달라도 그래서 내가 참 예뻐했는데 말이야. 저도 약간은 반가운 마음에 울컥함이 올라왔는데 뭐랄까 감사하게도 말이죠. 이분에게도 제가 반가운 기억이었나 봐요. 약간 눈가가 그렁그렁해지시더니 가슴을 팍팍 쳐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여기서 이렇게 아가씨를 보내. 아니지? 이제 나이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기억이 났나 몰라 나도. 그냥 지나치면 모를 텐데 말이지. 아무튼 오늘 여기서 밥 먹는 게 나한텐 큰 의미가 있네. 그때 생각이 이렇게 날 줄이야. 있잖아, 나름 고민할 게 있는데 좀 편히 생각하고 싶어서 여기서 모인 거거든. 아차, 감개무량하네 진짜. 그때 많이 힘들었지. 이분, 그러니까 예약하실 때 회장님이셨으니 회장님이라고 칭할게요. 아무튼 저는 잘 모르지만 어떤 기업을 운영 중이실 정도로 잘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랑 당시 청계천 다 쓰러져가는 그 건물 작은 회사에 영업하러 오셨을 때 말이에요. 다리도 저시고 말투도 어눌하고 우리 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분들이랑은 소통이 잘 안 됐어요. 제가 가끔 커피도 타드리고 제가 본인 딸 이름이랑 같다고 바카스 같은 거 챙겨주셨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외모 그대로인 채로 나이가 드셔서 어떤 기업 모임으로 회장이란 이름으로 오시다니 저는 진짜 TV에서나 어디 다큐멘터리 생활극장 같은 데서 보던 걸 마주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어떻게 불러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네, 회장님이시죠? 진짜 잘 되셨네요. 너무 멋지세요. 제가 다 기쁘고 기분이 좋네요. 그러자 회장님은 멋쩍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아프시다고 하지 않았나? 시골에 계시다고 명절에 내려간다고 했던 게 생각나네. 꼬박 몇 년 일하지 않았어, 거기? 그 회사는 아마 얼마 안 가서 없어진 걸로 아는데. 아무튼. 회사가 없어졌나 봐요. 아빠는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돼서요. 그러자 회장님은 얼굴에서 웃음기를 빼시더니 저보고도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준비 중인데 그냥 편히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뵈니 너무 반갑네요. 그러게, 일하는 중이었지. 그럼 결혼도 했겠네.
우리 딸은 그때 꼬맹이였는데 이제 대학생이야. 미국 유학 가 있지. 그거 돈 대주느라고 아주 그것도 머리가 아파. 아가씨가 아니지. 우리 딸이랑 이름 같으니까 재현 씨라고 부를게. 애는 있어? 그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왜 또 울컥함이 훅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폐렴이 겨우겨우 가라앉긴 했지만 여전히 면역력이 약한 몸으로 약만 잔뜩 먹고 어린이집에 억지로 가 있는 딸인데 일단은 대답부터 했답니다. 네, 딸이 있어요. 어린이집 다녀요. 저도 꼬맹이 같은 딸이 있네요, 이제. 아이고, 그래, 그럴 나이지. 결혼을 근데 늦게 했어. 생각보다 애가 엄청 어리네. 남편은 뭐해? 한번 남편이랑 다 같이 와서 밥 먹고 하면 좋을 텐데. 봐봐, 명함 좀 줄게. 그러면서 저에게 명함을 주시고 저와 연락처를 교환하셨어요. 그러면서 연신 가족이랑 같이 보자고 하는데 좀 난감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목소리를 아주 작게 줄여 힘겹게 말을 했어요. 저기, 사실 혼자 애를 키우고 있어요. 이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말을 안 했어도 됐을 텐데 말이에요. 저와 회장님의 얘기가 길어지자 주변을 왔다 갔다 하던 매니저는 나중에 안쪽 직원들 공간 쪽으로 들어온 저에게 묻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직접 물어봐서 깜짝 놀라버렸어요, 진짜. 저기, 너무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한데, 이혼하신 거였어요? 혼자 딸 키우시는 거였어요? 그랬구나. 그러면서 표정이 어두워지길래 저도 순간적으로 참고 있던 우울감이 쏟아지더라고요. 어쩌라고. 그나마 직장이랑 여기저기 구분 지으면서 티 안 내며 살아왔는데 몇십 년 만에 아는 얼굴 만났다고 방정맞게 내 입으로 다 말해버렸구나 싶었어요. 네. 그런데 괜찮아요. 저 그만 일하러 가볼게요. 저도 적당히 얘기하고 있어야 했는데 하도 한쪽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으니 매니저도 관찰할 만했겠죠. 그래도 어찌되었건 사적인 얘기를 다 듣고 그걸 또 직접 물어보는 매니저가 참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꿀쩍한 기분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날따라 애가 저를 많이 찾았다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또 하늘이 무너지더군요. 정말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면 좋을까? 아니면 남편한테 애만이라도 키워달라고 보내볼까?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요. 그 대상은 바로 회장님이었고요. 저기, 동아 괜찮은가? 오늘 아주 반가웠어. 나도 중요한 결정하려던 차에 너무 잘 만났지 뭐야. 큰 고민하던 중에 아주 큰 도움을 받았어. 재현 씨 만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더라고. 과감한 결정을 내렸지. 저는 이게 뭔 얘긴가 이해가 바로 안 되어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이어지는 내용을 듣고 꽤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회사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다른 데와 협업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재현 씨 보고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재현 씨, 우리 회사 작은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 와서 일해보지 않겠어? 일 야무지게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 그날도 보니 손빠르게 잘하던걸. 기업들 프랜차이즈 마케팅 쪽 한번 담당해보지 않겠어? 전 너무 놀라 숨도 쉬어지지 않았고 당연히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딸내미 키운다고 했지? 어린이집 보내고 있다면서. 여기 우리 직원들 복지상 어린이집도 있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여기 딸내미 보내면서 같이 일해보는 게 어때? 맞다. 그리고 거기 가게에서 급여는 얼마나 받았어? 내가 좋게 맞춰줘 볼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말해봐. 저는 너무 어버버한 상황에 계속 실감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촉하시더라고요.
내가 얼른 다른 일 볼 게 있어서 빨리 답해줘야 돼. 거기 내 나름 꽤 신경 써서 앉혀놓으려고 하는 자리니까 빨리 급여 얘기해봐. 어느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제가 평소 받았던 금액을 말했어요. 꼬박 10시간 남짓 일해서 월 270 정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400까지 맞춰줄게. 이후로도 우리가 일로 잘 맞으면 더 맞춰주지 뭐. 그럼 재현 씨도 접수한 걸로 알고 바로 채용시킬게. 자세한 건 우리 밑에 직원들이 연락을 줄 거야. 번호 넘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저는 이 전화를 받고도 실감이 나지 않아서 한참 가만히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 일하던 레스토랑에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다음날 오전에 일하던 중에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직원분이 정식 채용권을 알려오셨고 미팅 날과 자세한 것들을 다 차례차례 메일과 문자로 안내를 주셨어요. 그리하여 매니저에게 퇴사 여부를 알렸는데 늘 날카롭게만 여겨지던 사람이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렇구나. 혹시 제가 어제 말했던 내용 때문에 그만두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확실히 애 엄마라 일 빠릿빠릿하고 꼼꼼하게 해주셔서 좋았는데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약간은 꺾여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고 제가 그만두는 날에는 상품권도 따로 챙겨주더군요.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이걸로 딸 마시는 거 사주세요. 다음에는 편히 식사하러 오세요. 그때 저는 간만에 늘 부정적이고 완고하게 굳어있던 지쳐있던 제 마음이 조금은 꺾이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나온 뒤 현재 제 상황을 말하자면 주 5일 열심히 일하고 주말은 제대로 쉬면서 월 400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고 있답니다. 직원들 묻는 사택으로 이동하라고 하셔서 20평대의 작은 빌라로 이사왔고 딸과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 후로 회장님과 마주칠 일이 막상 없어서 외려 당황스러울 정도지만 그래도 저는 만족하며 감사하게 일하고 있어요. 적고 보니 지금 현 상황이 다시금 또 새삼스럽고 믿기지 않고 매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직 제 안에는 원망과 한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 글을 쓰면서 많이 털어내고 스스로 정화작용을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어서 여러모로 소화도 안 되고 참 힘드네요. 그래도 최대한 힘을 내보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마음속으로 새로이 결심하고 있지만 앞날이 어찌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고 무척 괴로운 상태예요. 저는 2018년도에 결혼을 했고 당시 참 많은 이유로 주변을 놀라게 했어요. 우리 부부에게 있어 아주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나이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며 세상 많은 커플들이 괴로워하는 문제,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방에 있는 시장에서 수산 코너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아주 평범한 집이에요.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어떻게든 해서 아들 등록금이라든지 댈 수 있는 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집 분위기는 완전 달랐어요. 장인어른이 자수성가한 케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내는 딱히 고생이라는 걸 몰랐어요. 데이트할 때도 둘의 경제 개념이 많이 달라서 부딪혔답니다. 오빠, 까짓거 놀러 가는데 제대로 된 거 먹자. 뭐 그거 하나 먹는데 하나하나 다 따지고 있어? 그러다 보면 데이트가 하나도 즐겁지가 않잖아. 아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은 늘 백화점이나 호텔 고급 디너 아니면 부촌에 있는 맛집 등 꽤 가격대가 높은 장소였어요. 학생이고 형편이 좋지 않은 저는 그런 곳을 따라가기 힘들었고요. 그게 아니라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럼 이번에는 유경이 네가 말한 곳으로 가고 다음에는 내가 고른 곳으로 가자. 어때?
이렇게 해서 억지로 겨우겨우 맞춰서 가고 어떻게든 저는 합의를 보려 했죠. 학비도 겨우 보내주시는 아버지에게 제 개인적인 용돈을 늘려달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물론 저도 알바를 하고 있었지만 그건 턱도 없었고요. 나중에 직장에 취업하게 된 이후도 첫 월급이 많지 않다 보니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힘들었어요. 오빠, 혜준이 남자친구 말이야. 그 오빠가 얼마 전에 어디서 시계 사줬대. 나 그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그거 우리 아빠도 전에 사준다고 했었는데 난 그런 건 솔직히 남자친구한테 받고 싶거든. 나는 언제 사줄 거야? 그리고 우리 언제 결혼해? 난 20대는 넘기기 싫어. 아내의 요구는 계속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저도 될 수 있는 한 맞춰줬지만 점점 버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결국 얼마 가지 않아 저도 제 사정을 말하게 되었어요. 유경아, 이런 말 하게 된 게 나도 너무 괴로운데 난 당분간 3, 4년간은 결혼하기가 힘들어. 너도 알겠지만 집도 준비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럴 능력이 안 된단 말이야. 나도 웬만하면 중간치는 되는 환경에서 널 데려오고 싶어. 그런데 아무래도 내 형편상 안 되겠어. 아버지도 상황이 좋지 않거든. 이때 정말 몇 날을 고민하다가 끝내 눈을 질끈 감고 말하게 된 거예요.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반응은 제가 상상한 이상으로 나빴어요. 오빠, 그럼 우리는 서로 좋은 데에 만난 사람들이 아닌가 봐. 이만 헤어지자. 그냥 이 말만 남기고 그대로 자리를 뜨더니 아예 연락될 만한 모든 것들을 차단해버렸더군요. 저는 몹시 충격을 받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무리수를 둔 건가? 아무리 그래도 시기를 조금은 줄여서 말할 걸 그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일방적으로 이별을 당한 뒤 어쩔 수 없이 적응하려던 사이 친구들이 다른 여자를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도저히 그럴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나 지금 얘랑 헤어지고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했어. 소개팅 같은 건 얘기 꺼내지도 마. 니네들끼리나 해. 이러고 그냥 돌아왔고 당시 혼자 살던 원룸에 벌러덩 누워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저도 모르게 깜빡 잠들었는데 불이라도 난 건지 큰 소리에 화들짝 놀라 깨버렸어요. 자세히 상황을 보니 누가 우리 집 문을 세차게 두드리다 못해 발로 뻥뻥 걷어차는 거예요. 인터폰으로 보니 글쎄 헤어진 여자친구가 막무가내로 몸을 부딪혀서 쾅쾅 소리를 내고 있더군요. 뭐 하는 거냐며 문을 벌컥 열었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저한테 빽빽거리는 거예요. 나쁜 놈. 나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여자를 만나러 다녀? 너 이런 인간이었어? 너 진짜 최악이다. 이게 뭔 말인가 싶어 어안이 벙벙했고 너무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하는 절 보고 자기도 이상했는지 이내 말을 하더군요. 아니, 명진 오빠가 그러던데? 오늘 소개팅 있어서 오빠도 간다고. 그럼 오빠는 안 간 거야? 계속 안 갔던 거야? 아니면 갔다 온 거야? 때 아닌 변명을 대체 제가 왜 해야 하는지 몰랐지만 어쨌든 오해라며 그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현관에서 그대로 툭 주저앉더니 계속 엉엉 울어대는 겁니다. 나는 오빠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오빠는 어쩜 한 번도 잡지를 않냐?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오빠를 잡으러 와야겠어?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쏙 빼며 연신 소리만 질러대길래 계속 달래고 달랬어요. 그런데 대뜸 하는 소리에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하자. 우리 엄마 아빠도 다 항복했어. 그냥 오빠 몸만 오래. 내가 오빠랑 결혼 허락 안 해주면 죽을 거라고 난리를 쳤거든. 이날 정말 내내 충격의 연속이라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몰랐는데 당시 여자친구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가 꽤 비통한 표정의 부모님께서 따로 만나자고 하시더니
생각도 못했던 결혼 계획을 쭉 늘어놓으시더군요. 자네도 어린 나이는 아니지 않나? 다른 거창한 계획이 있는 거 아니면 그냥 결혼해. 유경이가 저렇게까지 곡을 하고 쥐어짜고 있으니 우리도 별 수가 있나. 진짜 우리야말로 숨을 못 쉬고 살겠네. 정말 다시 생각해도 이렇게 결혼이 진행돼도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됐어요. 어차피 둘이 결혼할 계획이라면 신혼집 마련은 처가에서 해줄 테니 그리 알고 얼른 식을 올리라는 거예요. 여차저차 저희 아버지도 당황하셨지만 그렇게 9개월 만에 준비해서 우리는 부부가 되었고 처가댁 가까운 곳에 고급 빌라를 신혼집으로 얻어 살게 되었어요. 당시 친구들이 조금 염려의 소리를 내긴 했는데 저도 그때 급하게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뭐가 뭔지 알 길이 없었죠. 외려 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들에게 질투하는 거냐며 뭐라고 하더군요. 야, 니네 솔직히 말해. 얘 질투나서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요즘 같은데 그 동네에 신혼집을 얻어서 그것도 자기가 보탠 거 하나도 없이 장가드는 남자애가 어디 있나 싶은 거잖아. 에휴, 자식들. 좀 솔직해져라, 응? 그때는 그냥 다들 웃고 말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저는 누구 말이 맞았는지 점점 헷갈리게 되었고 어째 점점 처음에 절 걱정했던 친구들이 좀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제 결혼 생활은 그다지 무난하고 기분 좋게 흘러가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모든 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준비가 된 곳에서 시작을 했기에 그런 부분이야 숨통이 트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상만사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만약 저 같은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말리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성별이 바뀌어 여자의 경우라고 해도 말이에요. 이제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는데 지방에 있는 우리 집에 내려가 인사할 때도 알아봤지만 참 저와 새삼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아버지 혼자 힘들게 아들을 키우신 거예요. 그런 아들이 며느리를 데려왔으니 무척 반가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내도 상냥하고 기분 좋게 인사했지만 날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는 아버지의 권유를 한사코 거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뒤에 숨어서는 저에게 연신 종알대는 거예요. 오빠, 나 여기서 못 자. 난 에어컨 없으면 안 돼. 왜 오빠네는 에어컨도 없어? 난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그냥 아버님한테 인사만 드리고 빨리 여기 근처 호텔 새로 찾아보면 안 돼? 이때 저도 머리 아프고 어중간하게 중재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아버지껜 대충 둘러대고 다시 신혼집으로 올라왔어요. 물론 아내도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라도 좀 다르게 해주면 안 됐는지 이조차 부잣집 딸과 결혼한 제가 감당해야 하는 몫인가 싶어 그냥 약간 씁쓸하더군요. 아무튼 이후로도 아내는 중간중간 저를 실망스럽게 만들 때가 있었어요. 연애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었지만 적어도 결혼해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어쨌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서로 부부가 되어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셈이기도 하고 어른으로 진짜 거듭나는 과정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조차도 제가 너무 바랐던 것인지 아내는 점점 제가 생각지 않았던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자꾸 나보고 오빠가 공주님 데려가 놓고 대접 안 해주냐고 계속 빈정대잖아. 나 너무 자존심 상해. 오빠, 나랑 연애할 때는 매일 커피도 사다 주고 데리러 오고 그랬잖아. 근데 왜 결혼해서는 따로 다니고 세상 피곤한 얼굴을 해? 이럴 거면 결혼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를 보면 아내 입장에선 속상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신혼집을 얻고 난 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꽤나 저에게 눈치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무리하면서 어떻게든 월급을 올려보려 하고
조금이라도 다시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 사정을 아내에게 다 말할 수도 없고, 또 정작 제가 얼마 준비해서 사갔던 선물은 참 무한할 정도로 안 받더군요. 장인어른의 반응에 순간적으로 너무 민망해서 말이 멈춰버렸어요. 자네, 이런 걸 사와서 뭐하나? 가져가서 자네 살림에나 보태게. 월급은 한 300 받나? 집까지 사주고 유경이 차까지 새로 뽑아줬으면 어줍잖게 이런 거 갖고 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능력이나 좀 키워보게.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유경이 시집 보냈고 지금 얘가 이 자리에 없으니 하는 말이지만 에휴 진짜 밤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안 와. 아무튼 속상해 죽겠으니까 이만 가게. 다음에 유경이랑 같이 올 거 아니면 이렇게 따라오지 말고. 정말 제 존재를 어마어마하게 부정당한 느낌이 들어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런 저에게 아내는 볼 때마다 자꾸 들들 볶아대니 참 마음 둘 곳이 없더군요.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이니 책임을 잘 지고 싶어서 저는 마치 직장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듯 노력을 무지하게 했어요. 어떻게든 처갓되게, 그리고 아내에게 능력 쪽에서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가정을 이뤄 둘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이렇게 떠밀리듯 해온 건데 어째 저는 더 외로워지고 가슴 한켠이 시려오더군요. 혼자 살던 때보다 더 마음 놓을 곳이 없어서 불안했어요. 밤에 잠을 잘 못 자니 약을 받아와서 먹게 되더라고요. 이후 결혼하고 2년이 지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때도 아내는 고급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고 나중에 나와서도 장모님이 계셨어요. 장모님 눈에야 저는 늘 못난 사위이기 때문에 집에 있는 게 무척 불편했지만 그래도 함께 아기를 보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장모님은 가끔 제 역성을 들어주곤 하셨어요. 야 유경아, 넌 네 신랑 너무 그렇게 잡지 마. 네가 좋다고 결혼해놓고 왜 이러는 거야 얘가? 나중에 벌 받아. 아무리 그래도 도우미 아줌마도 있는데 그렇게 죽어라 소리를 질러대냐? 애기 비타민 하나 잘못 먹였다고 그렇게 신랑을 잡아먹을 일이야? 당시 상황이 꽤 험악했던 게 아내는 아기를 낳고 좀 예민해서 그런지 이전보다 더 짜증을 내더라고요. 나름 아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뭐가 그렇게 허한지 계속 화만 내는 거예요. 몰라. 다 짜증나. 나도 이러기 싫단 말이야. 나도 내 기분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저도 제 딴엔 나름 열심히 찾아보고 산후 우울증이 와서 그런 것 같아서 이 시기는 그냥 꾹 참고 나는 돌이다라고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런 성향이 아내의 새로운 성격이 되어버린 건지 갈수록 감정 기복이 심해지더군요. 그나마 애가 어릴 때는 장모님이 오가시면서 봐주셨고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제 입장이 좀 짠하셨는지 가끔 야단치실 때도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을 지나며 아이는 3살이 되었고 집이 멀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자주 얼굴도 볼 수 없었던 아버지가 간만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워낙 무뚝뚝하고 표현을 잘 안 하는 분인데 아무래도 이 세계적인 팬데믹이 많은 걸 바꿔놓기는 했나 봐요. 대뜸 아들이며 손녀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말인데 너랑 새애기 둘 다 시간이 언제 되냐? 아빠가 한번 올라갈까 한다. 우리 며느리 애기 낳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때도 별 말도 못하고 말이야. 날짜를 니들이 정해주면 아빠가 올라가마. 저도 아버지 생각이 나고 좀 울적하던 때도 있었고 어떻게 잘 지내시는가 싶어 걱정도 했었거든요. 간만에 아버지를 보는 거라 아내에게 이때 말을 했는데 자기도 본인 가족들 만남에 비해 우리 쪽 만남이 아주 적은 걸 아니 할 말이 없었나 봐요. 아, 그래? 그럼 아버님 언제 오시는데? 아, 음식은 뭘 준비를 해야 하나?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한번 상차림 준비 좀 검색해서 알아봐야겠다. 그러면서 아내는 그렇게 막 또 내키지는 않는 얼굴로 승낙을 하더군요.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버지에게 애기 얼굴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아내가 아버지에게 뭘 그리 극진하게 대접하건 말건 기대도 없었고요. 제가 너무 기대치가 낮은 걸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관심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나 기대치가 낮았던 저에게 말이에요. 아무리 곱씹고 또 생각을 하고 눌러보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에게 인사하러 오신 장모님마저 기겁을 하면서 아내의 등짝을 한 대 거세게 올려붙일 정도로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다시 되새기려고 하니 저는 손이 새삼 떨려오기도 하고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이 내용 때문에 사연을 보낸 것이니 얘기를 이어가기는 해야겠죠. 때가 때이니 아버지도 나름 조심하겠다고 신경 써서 오셨고 저도 간만에 아버지 볼 생각을 하니 참 찡했어요. 감사하게도 장모님이 오셔서 냉채며 수육이며 이런 것들을 또 해주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윽고 아버지는 집에 도착하셨고 태어났을 때 몇 번 보고 그간 영상통화만 했던 손주를 간만에 안아보셨어요. 오랜만에 뵌 아버지는 어째 이전보다 더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와 산 기간은 딱 대학교 초반까지였고 이후로는 아버지 혼자 그 집에서 계속 살아오느라 늘 더벅머리에 투박한 옷차림을 고수하며 사셨어요. 확실히 세련되거나 깔끔한 인상은 없으시지만 그냥 그런 자체로 저는 늘 익숙했고 그게 제 아버지인 걸 어쩌겠어요. 그런데 아내는 평상복 차림에 우리 아버지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실 때부터 되게 내키지 않는 듯 인사를 하더라고요. 별로 연락도 한 적 없고 찾아뵀던 것도 정말 결혼 초반 때 한 번뿐이라 자기 시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조차 어색했어요. 아무튼 아버지는 그대로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손주의 재롱을 보며 연신 웃고 계셨어요.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하시더니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어 찰칵찰칵 찍어내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으니 새삼 아버지와 저의 세월이 각각 빠르게 흘러갔음이 느껴져서 언제 저는 애아빠가 됐고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되었는지 참 감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아내에게 갑자기 아버지가 일어나더니 뭘 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세기야, 이거 받아라. 시애비가 되어서 이제서야 고생했다고 용돈을 주는구나. 미안하다. 아버지는 점퍼 안에서 꼬깃꼬깃한 하얀 봉투를 꺼내시더니 그걸 아내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의 벌이를 빤히 알고 있는데 그런 아버지가 딴에 며느리 용돈을 주겠다고 저렇게 현금을 챙겨가지고 준비하신 걸 보니까 참 먹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저도 멍하니 보고 있는데 이때 아내의 행동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쇼크를 받게 되었어요. 제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말 조금의 사려도 생각도 없는 철저히 자기 기분만 생각한 무식한 행동 때문이에요. 일단 본인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계속 인상을 찌푸리더니 아버지가 내민 봉투를 손가락 몇 개만 쓱 벌려가지고 엄청 얍삽하게 잡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른에게 돈을 받는 모양새가 아닌 이상한 형태로 말이에요. 저만 느낀 게 아니라 아버지도 약간 움찔하셨거든요. 그러더니 글쎄 아내가, 아니 그 순간만큼은 아내라고 부르기도 싫었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버님, 근데 감사한데 요즘 안 그래도 세균 때문에 난리인데 요즘도 이렇게 돈으로 주나요? 백화점 가면 상품권도 있는데. 코로나 걱정돼서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돈으로도 전염된다고 하지 않았어? 엄마가 그랬잖아.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아내는 아버지로부터 건네받은 봉투를 싱크대에 툭 걸쳐두더니 주방 집게로 슬슬 건져내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 일회용 접시 있는데 거기다 할걸. 그러더니 그걸 후다닥 꺼내서 그쪽으로 돈을 옮겨서는 얼굴을 일그러뜨려가며 하나씩 빼는 거예요.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이때 보다 못한 장모님은 아내의 등짝을 아주 거세게 한 대 쳐버렸습니다. 그나마 장모님이 아니었다면 이때 제가 쳐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유, 이거 사. 이게 어른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빨리 제대로 주워 담어. 이게 무슨 추태야? 그러면서 연신 저와 아버지를 계속 빠르게 왔다 갔다 쳐다보시는데 저는 그때 아버지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 없었어요. 그냥 왼쪽 눈의 옆 시야로 아버지의 움직임을 느끼고만 있을 뿐 도저히 아버지의 표정을 마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겨우 입을 떼셨어요. 그래, 아가야. 미안하다. 다음에는 제대로 준비하마. 이때까지의 상황도 저는 화를 멈출 수가 없는데 돌아오는 아내의 대답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 순간 홈런을 쳐버리듯 날아간 저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다음에 안 그러시면 되죠. 이 말에 아버지는 또 속절없이 요즘 같은 때 내가 눈치가 없었다는 둥 중얼중얼거리시는데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저는 아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몸을 획 돌렸어요. 유경아, 너 지금 말 다 했어? 말을 왜 그렇게 해?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라고. 니네 시아버지야. 우리 아버지가 우스워? 너 어떡해? 지금 이게 무슨 행동이야? 저는 말을 수없이 더듬거려가면서 계속 비슷하고 똑같은 말만 거의 병적으로 내뱉고 있었어요. 아무리 철이 없어도, 아무리 곱게 자랐어도, 아무리 불편한 환경이 싫다고 해도 저는 웬만하면 다 받아주려고 했어요. 나보고 맨날 자기 사촌들이나 친구들 환경과 비교를 해가며 다들 돈 잘 버는 시댁 만나 예쁨 받고 사는데 자기는 이게 뭐냐고 떽떽거릴 때에도 그냥 참았어요. 얘가 나에게 상대적으로 맞춘 게 많으니까 자기도 속상했겠지 싶어서 그냥 덮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까지 죽어 마땅한 죄를 진 건가요? 그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었으면 애초에 결혼을 안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연락을 끊고 이별을 준비하던 저에게 죽자 사자 달려와서 바지 붙잡고 결혼하자고 했던 건 아내였어요. 그때 장인어른도 못내 허락을 하셨으면서 결혼한 내내 아이를 낳고 키우는 현재까지도 장인어른과 아내는 툭하면 저를 앞에서 비꼬고 불만을 쉽게 내뱉었어요. 그나마 장모님이 중재를 해주셨지만 늘 상처는 제 가슴 깊이 남아있었고요. 그걸 너무 방치했던 탓일까요? 적어도 제 아버지, 제 가족이 온다면 아내가 아주 기본적인 치레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 꾸깃꾸깃하고 누런 봉투, 저도 느꼈던 아버지 곁에서 평생을 떠나지 않는 그 생선 냄새, 그게 가득 배어있는 돈이 선뜻 건네졌다 쳐도요. 그럼 그건 돈도 아니게 되는 건가요? 대놓고 손을 찔끔거리며 후다닥 집게를 찾아서는 만지기도 싫다는 표정으로 그걸 또 끄집어서 세고 있는 아내라니. 이걸 상품권으로 바꿔서 올 수는 없으셨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꺼내고 있다니. 이런 상황에도 저는 입 꾹 닫고 보고 있어야만 했던 걸까요? 돈으로 저에게 가해지는 수모를 견디고 견뎠더니 그게 내 아버지에게까지 가해지는 걸 보고 완전 뚜껑이 열려버려서 그 누가 와도 닫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진행되어 버렸어요. 그 길로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쾅쾅 걸어 나와서 본가로 왔고 이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아이를 떼놓고 애아빠가 그냥 막무가내로 나가버린 셈이라 언젠가는 수습을 해야 하고 들어가야겠지만 진짜 모래를 몇 사발은 들이킨 양 속이 까끌거리고 역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몇 번 장모님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받았고 대신 사과를 엄청나게 하시면서 찾아오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도 무슨 똥 같은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딴의 자존심이 있었더라고요. 아내는 부재중 통화를 수십 통을 남겨가면서 오빠밖에 없다고 자기 잘못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제 무엇도 확신을 내리지 못하겠어요. 진짜 자기 잘못이 뭔지를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이제 와서 바로잡는다고 해봤자 제 앞날이 그럼 좀 달라질까요? 아버지는 계속 한숨을 쉬시며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시며 적당히 있다가 다시 같이 올라가자고 하시는데 더 화가 치밀어 올라요. 한편으론 남자가 되어서 이런 걸 갖고 찌질하게 자식도 내팽겨치고 뛰쳐나왔나 싶어 한심하기도 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각자 정말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가족, 그것도 부모님이라니. 하루하루 새벽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일하는 아버지를 여기서 지켜보고 있자니 더 우라가 치밀고 그냥 제가 너무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다시 돌아가지도 여기 머무를 수도 없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판단을 내려야겠지만요. 이게 소개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연 들어주는 분들께 인사 올려봅니다. 저는 30대로 접어든 여자이고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아직이에요. 원래 결혼할 당시 계획대로 하면 지금쯤 임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맞는 건데 지내다 보니 많은 것이 틀어졌네요. 결혼하면서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제가 저희 집안에서 무지하게 반대하는 결혼을 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불효였죠.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큰 불효를 감수하고서라도 제멋대로 밀어붙여 진행했던 결혼입니다. 남자한테 미쳐서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봐요. 저는 신데렐라 스토리를 꿈꿨던 것 같아요. 다들 아시죠? 신데렐라 동화 이야기요. 그런데 제가 신데렐라 쪽은 아니고요. 저는 백마탄 왕자님 쪽입니다. 저희 집이 상대 집보다 훨씬 부유합니다. 신데렐라 스토리를 예시로 든 것은 부자인 한쪽이 가난한 한쪽을 만나 구원자 역할을 하며 잘만 사는 해피엔딩을 상상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람으로 저는 결혼이라는 선택을 했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것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집안끼리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지. 지금 집안 재산만 보고 따지고 들겠다는 것도 아니야. 학벌이 뛰어나기래, 직업이 좋기를 해, 연봉이 높기를 해. 아니면 하다못해 비전이 뛰어나기래. 그 나이까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제가 지금의 제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선언했을 때 저희 아빠가 하신 말씀입니다. 양가 경제력 수준 차이도 극심한데 남편의 조건도 별로이니 절대 결혼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셨죠. 앞서 적었던 대로 저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동네방네 자랑하면서 유세 부리고 다닐 만큼의 부잣집은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것 중에서 못 가진 것 없다는 것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여건이 된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주변에서 여러 경우들을 봤기 때문에 잘 알죠. 아빠가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던 아픈 기억들 때문에 자식들에게는 이런 결례를 안겨주고 싶지 않다는 신념이 있으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개천에서 용난 경우였고요. 저희 엄마는 외가가 원체 좀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거둔 남자가 예쁜 부잣집 아가씨에게 한눈에 반했고 결혼까지 꼴이 난 이야기. 이게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는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제가 언니보다 키는 크지만 객관적으로 얼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 언니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예뻤거든요. 친척들이 아주 대놓고 표현은 못해도 저한테는 그냥 귀엽다고 하는 반면 언니에게는 커서 연예인을 해야겠다며 호들갑을 떨었었죠. 언니는 예전부터 성격이 똑부러졌고 공부도 꽤 잘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인정한 효녀였어요. 트러블 메이커와는 거리가 먼 딸이라고 하셨죠. 그런 오랜 믿음을 제가 깨부순 겁니다. 저희 가족들이 경악한 저희 남편의 스펙은 이래요. 외모 평범하고 키는 큰 편입니다. 지방 국립대 나왔고 지방에서 정착 못하고 다시 올라와서 자기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위로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애가 둘이나 있지만 그 남편의 직업은 변변치 않은 수준입니다. 뭉뚱그려서 수리기사가 직업이라고 하는데 에어컨 고치는 일 했다가 무슨 배관 일 했다가 케이블 설치 일도 했다가 대충 그렇습니다. 누나는 직업 없고 그냥 전업주부이고요. 그 부모님이 정년퇴직 전이라서 일을 하시냐 하면 전혀 아니고 진작 집에서만 눌러앉아 계시는 형편입니다. 이런 집안의 남자를 결혼하겠다고 대뜸 데려왔으니 저희 부모님이 표정관리 어려우실 만했죠. 제가 왜 남편에게 빠졌냐고요? 남편은 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말에 항상 귀 기울여줬고 온 집중을 다 해주었습니다. 착하고 온순하고 그리고 웃는 모습이 아주 수수한 인상의 사람이었어요. 큰 소리 내는 법이 없는 차분한 성격이었죠. 연애 상대라면 자칫 재미없을 수 있는 상대였으나 결혼 상대라면 오히려 너무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 남자와 꼭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부모님은 골치 아파하셨습니다. 내 쪽이 여유롭잖아요. 그런데 경제력이니 뭐니 그게 왜 문제라는 건데요? 왜 비슷한 수준끼리 결혼하는 줄을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괜히들 그러는 줄 알아? 아빠도 없는 집에서 성공했던 거잖아요. 이 사람도 어쨌든 대기업 다니고 있으니까 앞길이 잘 풀릴지도 모르는 거죠. 어허이, 얘가 지금 순진한 소리를 하고 있네. 대기업의 아웃소싱 회사가 어떻게 대기업이야? 어? 업무만 대기업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건데 네가 정말 그 차이를 몰라서 이러는 거야? 까놓고 말해서 하청이라고 하청! 속상해서 한숨을 내쉬는 엄마의 옆엔 노발대발해서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는 아빠가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발언에도 저는 꺾이지 않았어요. 우선 시댁이 저를 무척 반겨주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특히 늘 저를 보실 때면 흐뭇한 웃음을 지으셨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사람 사는 맛, 부대끼며 살아가는 정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것 안 따지고 정말 애정 하나만으로 결혼을 생각해줘서 고맙다. 이게 바로 가족이지.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제가 넘어갔었네요. 언제나 일 때문에 바쁘셨던 아빠, 넓은 인맥 관리에 자기 개발로 역시나 바쁘셨던 엄마, 저보다 잘난 덕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던 언니. 그런 가족 안에서 평생 살아왔던 저는 시댁에서 맛본 새로운 가족의 모습에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자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냥 말을 말자 싶네요. 제 발등 스스로 콱 찍어버린 것을 어쩌나요. 그 당시에 저는 진짜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너 다시 생각해보라고 결혼할 것까진 아닌 것 같다고 하는 얘기들도 흘려들었어요. 결혼 비용 사실상 전액을 저희 쪽에서 냈고요. 저도 최소한의 염치라는 게 있는지라 모두가 반대한 결혼 멋대로 했으니까 결혼 후의 경제 사정을 알아서 잘 꾸려나가겠다고 집에 약속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고액 연봉자는 아니더라도 멀쩡한 직장이 있고 제 몫으로 재산 따로 있고 별 문제는 없어 보였죠. 저 결혼하기 전에 언니랑도 싸웠어요. 네가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래. 너 분명 후회할 길을 너 스스로 개척하고 있는 거라니까. 언니가 잔소리를 하길래 그것 때문에 반항심이 생겨 더 결혼하겠다고 그랬네요. 제가 몰랐던 거죠.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신데렐라 스토리 속 그 신데렐라는요, 원래 귀족이었단 설정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요, 시댁이요, 한마디로 족보 따위 알게 뭐야인 집안입니다. 그러니 백마탄 왕자가 되어 신데렐라와 행복해지겠다는 저의 바람은 애초에 성사될 수 없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결혼하고서 초반에는 좋았습니다. 모든 일들은 시작 지점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남편과 행복하고 즐거운 신혼생활을 만끽했어요. 시댁과 왕래하는 일상에도 전혀 불만이나 지장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생활 수준 차이에서 오는 괴리감은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물질적으로 어렵게 살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돈 타령에 일가견이 있는 시댁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TV에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 보면 시골 집이라든지 각종 사회계층 사람들이 사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습지만 그런 걸 보면서 시댁의 생활 환경 같은 것에 좀 적응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반년 됐을 때였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었죠.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야, 아예 방을 빼달라고 연락이 왔지 뭐니. 보증금에서 깎아먹는다기에 안심하고 마음을 다 놓고 살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사람을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몬단 얘기 아니니? 시부모님 사시는 그 집이요. 그게 시부모님 것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한탄에 너무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어서 얼른 남편에게 몰래 물어봤죠.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집 분명히 자가 아니었어? 그렇다고 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남편이 펄쩍 뛰면서 부인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제가 멋대로 착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럴 법도 한 것이 연식 좀 된 빌라라서 당연히 시댁 소유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 두 분 정도의 연세를 감안해도 그렇거니와 형님네도 걸핏하면 애들 데리고 들어앉아 있는 그런 모양새를 봤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집은 시댁 거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던 거예요. 아니, 자가가 아닌 것은 그렇다 쳐도 전세도 아니고 월세라니요. 월세가 밀려서 방을 빼달라고 주인한테서 연락을 받았다니요. 저로서는 쉽사리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별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월세를 안 내서 보증금으로 까먹고 지내고 있었다는 게요. 오빠, 이 집 그럼 얼만데? 3천에 50이라고 알고 있어. 여기서 관리비 5만 원 있고. 저로서는 정말 신세계였습니다. 월 55만 원이 밀려서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라니. 여튼 알겠다고 했죠. 황당하긴 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정말 심각했다면 형님이 따로 말씀을 주셨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시댁을 방문했다가 주인이라는 사람을 보고 말았습니다. 빌라 출입구에서 시아버지랑 형님 둘이서 웬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월세 밀린 게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불안해서 안 되겠으니까 그냥 빨리 나가주세요. 더는 못 봐드려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로 부탁드립니다. 실시간으로 퇴출 통보를 보고 있자니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후로는 어떤 상황이든 다 처음 겪는 유형이었지만 정말이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렸던 저
그 빌라 주인이 영화 속에 나오는 악당 역할로만 생각이 됐었네요. 에휴, 이 집도 너무 오래 지내서 이사를 가야지 했던 것이 집세 밀리는 게 되어버렸네. 마땅한 집이 보이질 않으니 이거 원. 시아버지가 말씀 주신 사유를 듣고 거기서 더 지낼 것이 아니라 당장 새로 집을 알아봐서 이사 가는 게 급선무란 판단이 들었어요. 근거리에 있는 신축 고급 빌라가 월세 매물로 나와 있길래 얼른 가계약부터 걸었죠. 지금 집보다 훨씬 좋다면서 시부모님께서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보증금 상향 조절도 안 되고 월세가 너무 비싸길래 주인과 합의해서 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게 되었어요. 당연했죠. 이 집은 응급방편일 뿐 시댁에서 정말 원하는 집을 찾아 정착하는 이사를 어차피 해야 했으니까요. 5년 넘게 사셨다는 그 전 빌라에 비하자면 평수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새 집이 궁 것 같았습니다. 월세로 까먹고 일부 남아있던 전 집의 보증금은 그냥 시댁이 꿀꺽했어요. 새 집의 보증금은 100% 제 통장에서 나갔거든요. 전 그래도 설마 보증금을 다 제가 냈는데 이것에 대해 아무 말씀들도 없으시겠냐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정말 이런 방구도 없이 넘어가더라고요. 이때부터 제가 속으로 약간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이 부분을 두고 남편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러는 겁니다. 보증금은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잖아.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손해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통장에 잠들어 있는 돈이라고 생각해. 맞는 말인데, 분명 틀린 말은 아닌데 듣는 사람 입장으로선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나서서 벌인 일이었으니 그러려니 넘어가는 게 낫겠다고 속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 용인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앞서 밝힌 법칙이 있었죠. 모든 일들은 시작 지점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요. 아유, 세상에나 마상에나 다달이 80씩을 어떻게 내고 산단 말이니? 암만 해도 금액이 너무 부담스럽네. 혹시 너네가 알아서 좀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살게 좀 잘 해결해 줄 수는 없을까? 아유, 어깨며 무릎이며 허리며 요즘 통 건강이 안 좋아진 게 느껴진다. 병원 갈 일도 많은데 집세 신경 쓰고 살자니 못할 짓 같으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랑 남편이 밥 먹다 말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월세 내달라 이거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별 내색 않고 식사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두 분은 상의를 마치신 상태 같았어요. 경제력 수준이 찌질한 형님네를 뻔히 아는데 그쪽에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생각해보겠다고 자리에서 답변은 드렸지만 흘러가는 흐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네요. 결국 끌어안는 것은 저희 부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저였습니다. 제가 그 수준의 집을 구해다 줬으면 그 금액을 감당하는 게 수순이라는 것이 시댁의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새 집의 2달째 월세부터 제가 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구해서 제가 돈 내는 집, 들어앉아 사는 사람만 제가 아닌 모양새였네요. 좋은 집에 만족한다며 즐거워하시는 시부모님의 반응에 어떻게든 위안을 삼아보려 했던 제가 멍청했습니다. 직접 월세 지출을 부담해 보니까 생돈 현금이 빠져나가는 게 정말 아깝긴 하더라고요. 제가 시댁을 부양하는 형국이었으므로 지출에 있어서 이제 부담을 느끼고 있었으므로 월세 비용이 점점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번 크게 놀라게 되었는데요. 시댁이 집을 살 돈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누가 현금으로 집을 사냐고 어차피 다 대출 끼고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가관이었네요.
그건 없는 집 사정들이고, 우리는 자금 넉넉한 며느리가 있는 집인데 그럴 것까지야. 이때부터 진짜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멘탈 간신히 부여잡고 저한테는 집 살 돈 없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이냐며 눈에 띄게 실망하시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시댁 집을 사드리는 게 맞는 건가요? 제가 재벌이고 어디 기업 사장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균보다 조금 더 있는 집 자식이고 집안 재력에 기대어 살아온 것뿐이지 제 능력으로 돈이 많았던 건 아니잖아요. 시댁 일로 빈정상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새삼 부모님께 모든 신세를 지며 인생 편하게 살아왔다는 사실이 보였습니다. 친정 식구들한테는 시댁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한 번도 말을 안 했었거든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제가 독단적으로 강행했던 결혼이기 때문에 안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랐어요. 빌라 제가 구해서 보증금, 월세 다 내고 있는 것도요. 해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처량한 신세인 것을 친정 식구들이 안다면 난리 날 일이었죠. 너네 신혼집은 좋은 아파트 살면서. 에휴, 그려. 우리가 벌써 늙은이들이긴 하지. 젊은이들이나 사는 고급집은 사치일 뿐이지. 시어머니께서 본심을 가장한 게 분명한 이런 식의 혼잣말을 저 들으라고 하실 때마다 정말 속상했습니다. 당신들의 능력으로는 뭐 하나 일절 해내지 않으면서 왜 모든 걸 저에게 전가하는지 모를 일이었어요. 심적으로 힘든 순간이 오니까 친정 식구들한테 기댈 수 없는 상황이 더 괴롭더라고요. 너무 서러워서 정말 무너지고만 싶었는데 그래도 정말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정신 차리려고 애썼어요. 남편이 저한테 많이 미안해한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집을 또 구하긴 해야 했으니 남편과 현실적인 대안을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또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쪽이 훨씬 나아 보였죠. 저희가 또 아이를 낳는다면 키우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매물 구하기 힘들다고는 해도 월세보다 전세가 나은 것 같아. 오빠가 아버님, 어머님께 전세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혹시 빨리 구하게 된다면 먼저 이사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미리 말씀 좀 드려나 봐. 남편이 시댁에 가서 얘기했어요. 전세가 비싸니까 저희가 상당 금액을 부담해서 구해드리겠다고요. 시부모님께선 전셋집은 고려한 적도 없으셨나 봐요. 그때 처음 전세 매물에 관심 두시고 찾아보게 된 거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두 분도 그렇지만 형님까지 전셋값이 엄청 비싼 것에 놀라면서 이해 자체를 못하셨습니다. 아니, 그까짓 집에 전세로 들어가는 게 2억이 넘는다고? 지금 이 집보다 더 나아 보이는 구석도 없어 보이는데? 어떤 걸 보여드려도 시어머니께선 불만이었어요. 대화의 진전이 없으니까 답답함을 뛰어넘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후에 시댁이 지니고 있던 저희를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정말 망치로 머리를 후려 맞는 감각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발견한 건지 빌라 매매 홍보지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것 봐라. 이런 것도 3억 얼마면 산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 거저 아니니? 너 우리 전세해줄 돈 있으면 차라리 이런 집 하나 해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말문이 막혀 가만히 있으니까 옆에 있는 남편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를 좀 설득하래요. 청천벽력이 따로 없는 어머니의 말씀에 정신이 멍해졌는데 그런 저의 눈에 시댁의 살림살이가 비춰졌습니다. 문득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초반만 해도 멀쩡하고 말끔했던 고급 빌라 내부가 시부모님 두 분 사시는 동안 잡동사니 즐비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형님께서 자꾸 이것저것 갖다 놓으시는 바람에 지저분한 게 더했고요.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제가 속에 쌓아뒀던 말들 다 꺼냈고요. 남편도 화가 많이 나서는 표정이 엄청 어두워진 채로 베개만 챙겨서 컴퓨터 방으로 가서 잤습니다. 저는 혼자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눈물을 삼켰어요. 그냥 모든 게 서럽고 원망스러웠어요. 시댁과의 인연을 끊어버릴까? 그런 유혹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저도 제 의견 하나는 똑바로 전달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날 잡고 혼자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댁에서 저한테 기대고 바라는 금전적인 요구 때문에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한참 듣고 계시던 시어머니 말씀이 너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째째해? 있는 사람들이 베풀고 사는 게 바람직한 세상의 이치 아니겠니? 이러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째째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너랑 있을 때면 나도 마음이 편치 않구나. 우리랑 뭐 다른 세상에서 사는 양 매번 그렇게 꼿꼿하고 고고하게만 굴면 못 써. 사람이 너그럽게 굴고 어른 앞에서는 제대로 속일 줄 알아야지. 도대체 그동안 제가 시댁에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있었을까요?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전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의 이어진 말씀에 속으로 아주 큰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가 집세 오래 밀렸다 그러고 이사를 가고 싶었다 그러면 어련히 집 사서 나가고 싶은 거구나 그렇게 알고 눈치를 챘어야지. 또 월세살이 시켜놓고 이제는 무슨 전세로 타령을 해? 형편이 따라주지 않아서 우리 명의로 된 집 하나 제대로 장만해서 산 적이 없는데. 에휴, 이런 서름을 네가 몰랐으니 그랬겠지. 그려, 그건 우리도 이해를 해. 평생 소원으로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꿈이니까 이제 알아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제 돈으로 이사 갈 거라고, 집 살 거라고 김칫국 거하게 마신 시부모님께서 일부러 전에 살던 집에 월세를 안 내고 계셨다는 얘기였는데요. 이것도 뒤통수 얼얼한 반전이었는데 대놓고 집 사달라고 하시는 것에 기가 막혔습니다. 3억만 투자해서 집을 사달래요. 그게 소원이래요. 제가 돈을 내지만 물론 명의는 시부모님이고요. 시댁 나와서 혼자 집에 가는 길에 진짜 계속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으면 웃음이 그렇게 터져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내 발등 잔인하게 내려찍은 호구였구나. 동화 같은 행복한 일상을 꿈꿨던 내가 순진했구나. 뒤늦게 인정이 됐어요. 더 이상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집주인과 중개인에게 연락해서 1년 만기 채우는 대로 나갈 테니까 다음 세입자 미리 맞춰서 구하시라고 해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겪어보니까 아버님, 어머님 취향을 도저히 맞춰드릴 수가 없네요. 다음 집은 알아서 구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집 구하려면 미리 서두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는 일절 개입 안 하겠습니다. 저의 폭탄 선언에 시댁 식구들이 뒤집어졌어요. 임대인은 저였으므로 시부모님께서는 아무 권리 없이 그대로 기한 만료되면 쫓겨나게 되었죠. 충격에 빠진 시부모님 대신 형님이 저한테 전에 봤던 3억대 빌라 매매가 아무래도 나을 것 같은데 어떠냐고 살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이제 상관이 있나요? 그래서 네, 거기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해드리고 말았죠. 그랬더니 거기에 시댁에서 계약금을 넣은 겁니다. 얼마 후 형님이 그 집으로 하기로 했다며 그러길래 잘 되었다고 해드렸죠. 올케, 그러면 계약서는 언제 쓰기로 할까? 올케가 돈을 내니까 우리가 맞춰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세 분이서 알아보고 결정한 집 마무리까지 지으셔야죠. 저는 그 일에 집은 없어요.
형님이 거품 물고 난리 났어요. 시부모님 노발대발 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죠. 아니,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제가 언제 사준다고 했나요? 어물쩍 진행하면 제가 돈을 대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경제권 없는 남편이 저한테 화를 내던데 코웃음도 안 나왔네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어쩜 그렇게 발칙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지금 두 분 빈털터리로 오갈 데 없는 알거지 신세 되게 생기셨다고. 왜, 너도 나갈래? 우유부단하게 굴었던 거 반성하면서 나랑 살든가 네 식구들한테 가서 뭉쳐 살든가 하나만 선택해. 한참 시끄럽게 떠들던 남편은 저의 일침에 할 말을 잃고 조용해졌죠. 저랑 냉전에 돌입한 남편. 그 후로 몇 번 시댁 식구들하고 돌아가면서 전화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자기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미안하대요. 저는 시댁하고는 이제 얽히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남편도 제 의견 존중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부모님은 급한 대로 짐 죄다 처분하고 형님네라도 들어가게 생겼어요. 사람 정 떨어지는 게 그렇게나 무섭다던데 맞는 것 같아요. 측은지심도 안 들어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 친정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제 걱정을 잔뜩 해주셨어요. 저는 싫은 소리 들을 줄 알았건만 아니었네요. 제가 제 부모님을 몰랐나 봐요. 이렇게 또 하나의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속이 쓰립니다. 진작 부모님께 사정을 털어놓았으면 되었을걸. 후회가 막심해요.